문제 4번입니다. 자,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입니다. 자, 분계 문제는 총 8문제가 출제됩니다. 8문제 중에서 이제 최소한 6문제 이상 맞춰야 합격에 가장 무난하다 보시면 되겠고, 분계는 회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계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5일 무한 상사에 상품 6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판매금의 10%를 현금으로 받다입니다. 판매하기로 계약하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자격증 강의나 뭐 고등학생이신 분들은 학교에서 이미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뭐하기로 계약하고 라는 뜻은 구두계약을 얘기를 해요. 구두계약. 그러니까 구두계약 얘기하고 이거는 거래 자체를 안 봅니다. 거래 자체를 안 보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문서상으로 해가지고 계약금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 얼마 주고 잔금 얼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할 때도 이제 통으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진 않고요. 구두계약처럼 똑같이 거래를 이제 안 넣습니다. 안 넣어요. 실무에서도 그렇게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없다 정도를 아셔야 되고요. 이게 거래가 있습니다. 판매금의 10%를 현금으로 받다.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자산을 증가해야 되는 거죠. 얼마? 600만원에 10%니까 60만원입니다. 0.1입니다. 10%는 0.1입니다. 0.1. 전회차, 전전회차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0.1입니다. 0.1. 만약 20%라고 하면은 0.2, 그 다음에 30%라고 하면은 0.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선에 받을 숫자, 그러니까 즉 선수금 계정 과목을 넣어줍니다. 60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분계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계 입력하기 전에 이제 판매하기로 계약하고라는 이 거래상 없는 그 사유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뭐 구두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구두계약인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거의 구두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거래는 재산의 증감이 무조건 존재를 해야 돼요. 존재를 해야지만 이제 그 분계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재산 증감이 존재를 안 한다고 하면은 분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거래상을 그걸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구두의 계약이기 때문에 거래상을 안 본다라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것만 해가지고 이제 1번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7월 5일자 입력합니다. 차변에 현금입니다. 이건 입금 전표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입금 전표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대체 전표. 그러니까 대체 전표는 차변 대변에 있는 그게 대체 전표가 하죠. 그래서 대체 전표를 해도 되고, 입금 전표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전표를 하지 않고 그냥 입금 전표로 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선수금 계정 과목 넣습니다. 거래처는 무한상사입니다. 60만원 이렇게 해서 입력합니다. 자, 다음 7월 12일입니다. 주식회사 울산중고나라에서 영업부 비품 에어컨입니다. 11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과 같이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 잘 봐야 돼요. 자, 비품 영업부에 써야 될 비품이에요. 그러니까 즉 판매 목적이 아니에요. 판매 목적이 아니고 영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유형자산의 비품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유형자산의 비품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돼요. 아시겠죠? 판매 목적은 무조건 상품이라고 계정 과목을 넣어야 되지만 이 문제에서는 판매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아니기 때문에 유형자산인 비품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라는 거.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카드로 결제했다입니다. 자, 하나카드라는 거는 이제 카드도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신용카드는 결제일이 따로 있어요. 결제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긁었는 경우에는 이제 즉시 현금이 인출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인출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미지급금을 해서 계정 과목을 넣어야 돼요. 신용카드는 무조건 그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이제 신용카드 명세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제일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가 되는데, 이제 신용카드를 긁었는 그 순간에서는 그 결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금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차변에 비품을 넣어줍니다. 비품 얼마? 110만원. 대변에는 이제 신용카드지만 대금에서 바로 나간 거 아니죠. 결제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카드 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카드라는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무조건. 신용카드 거래는 무조건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에 무조건 카드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카드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12일입니다. 자, 차변에 비품입니다. 거래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굳이 넣는다고 하면은 주식회사 울산중고나라 얼마? 1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하나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결제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카드로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은행 확인은 뭐 하나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그가 넣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카드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급금에 반드시 하나카드 넣어주고 금액은 110만원 입력해줍니다. 주의할 부분이죠. 가장. 자, 문제 3번입니다. 7월 25일입니다. 자, 국제상사에서 상품 500만원을 매입했다. 대금은 7월 15일 계약금으로 지급한 50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또한 상품 매입 시 운임 5만원은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입니다. 이거 문제가 복잡하지 않아요. 자, 대금은 7월 15일 계약금을 지급한 50만원을 차감하고 오라 되는데, 이거는 7월 15일 당시 분기는 어떻게 됐냐면은 차변에 선급금 50만원과 대변에 뭐 현금 50만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나중에 7월 15일 줘야 하면 나와요. 계정가면 어떻게 되는지. 선급금은 차변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25일이 됐죠. 진짜 상품을 구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죠. 자산 증가죠. 왜냐면 내가 상품 들고 왔으니까. 차변에 상품 얼마? 500만원. 일단 적습니다. 505만원 아닙니까? 아, 일단 적습니다. 일단 문제에 있는 대로 무조건 일단 적어요. 그 상품 매입 운임 포함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대변에 계약금 50만원 지급했다고 했죠. 선급금을 차변에 있는 걸 대변에 없애줘야 됩니다. 왜냐? 계약금을 줬고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해왔기 때문에 선급금은 제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50만원. 그 다음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입금. 대금 안 준 거죠.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금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450만원. 그 다음에 운임 돼 있죠. 운임. 요거 운반비. 요 운반비는 매출인 경우에는 이제 운반비 계정을 사용을 해야 되지만, 매입인 경우에는 해당 부대 비용으로 포함해요. 부대 비용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상품을 여기에 5만원만큼 더 포함시켜줘야 돼요. 5만원만큼 더 포함시켜줘야 되고요. 대변에는 이제 운임 자체는 현금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으로 해서 매개 처리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얼마? 505만원으로 해가지고 상품 계정 방법을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아야 되죠. 무조건 전산회계에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 그러니까 처음 입문할 때 가장 헷갈리고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매출은 운반비인 경우에는 비용으로서 회계 처리하지만 매입은 부대 비용으로서 상품 계정 과목에서 포함한다 라는 걸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아까 7월 15일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급금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입니다. 그거를 이제 대변에 없애주는 거예요. 차변에 상품입니다. 거래처는 국제상사입니다. 505만원. 아까 왜 505만원이죠? 운임도 매입 같은 경우 운임은
부대 비용으로서 포함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5만 원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 얼마? 5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상외입금 450만 원. 455만 원 아닙니다. 450만 원. 그 다음에 운임은 현금으로 줬다고 하니까 5만 원으로 해서 명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 보여도 그 그림은 복잡한 건 아닙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차근차근히 읽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8월 4일입니다. 관리부 직원의 격리 실무책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입니다. 책 구입이에요. 책 구입. 뭘로 줬냐? 현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현금. 자, 책 구입은 책 자체의 계정 과목이 뭐냐면은 도서 인쇄비. 도서 인쇄비 계정 과목을 쓰고 그 다음에 차 비용입니다. 차변의 도서 인쇄비 얼마? 88,000원. 대변에 현금 88,000원. 이렇게 해서 입력합니다. 자, 얘기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는 거 요거 지출증빙. 자, 현금 영수증은 이제 소위 말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득공제용하고 그 다음에 지출증빙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소득공제용은 소위 말해서 이제 개인의 근로자가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으로 해줘요. 소득공제용으로. 그러니까 아무만 없으면 무조건 소득공제용으로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달라. 그러면은 지출준비용으로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 지출준비용으로 해달라고 할 때 그 이제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출준비용으로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소득공제용으로 해줍니다. 대부분 업체에서는. 그래서 지출준비용으로 해달라고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지출준비용으로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카드,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도 카드가 다 있거든요. 카드로 이렇게 긁으면은 좋지만 뭐 그게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쳐도 지출준비용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홈택스에 조회가 다 됩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현금으로 구매를 했지만 출금 전표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대체 전표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금 전표로 하겠습니다. 도서 인쇄비입니다. 뭐 거래처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뭐 저는 뭐 동네 서점 이렇게 넣겠습니다. 뭐 거래처 넣었다 해갖고 뭐 점수 깎이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해도 무방하고요. 실제 기업에서 이제 실무자가 되시면은 거래처는 다 입력해 줘야 됩니다. 얼마? 88,000원으로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